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결과가 10년 만에 오늘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매각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6조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건데 결론이 주목됩니다.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내용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서 이른 시일 안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건물주가 임대한 공장 건물에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이미 패소를 확정받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군이 타이완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蔡英원 총통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고 사격 이후 무인기는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고 타이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오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11호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초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에 최대 6조 원이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납니다.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엔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겁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등까지 합산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금은 모두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003년 금융당국이 이 론스터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효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정부에 소송 제기한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6조 정도입니다. 한국 돈 6조입니다. 지면 우리 세금 6조를 론스타에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론적으로 지게 되면. 전부 패소가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네. 그럴 일이 그리고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이 금감위가 불법 승인했다라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수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 시효 문제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고요. 500억을 써서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국제 분쟁을 일으켰고 또 지금 소송을 지금 6조 원에서 일부락도 물어내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시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저도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가 축소된 규모입니다.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0.8% 늘어난 400조 5천억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진정세와 백신 확보로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백신 구매 등 감염병 사전 예방 예산은 올해 3조 5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2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이나 코로나19 관련 융자 프로그램 등이 끝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예산도 올해보다 5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에 올해보다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과 반지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지원도 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 가운데 전력 운영비를 늘려 올해 67만 원인 병장 봉급을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또 상병은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별도로 적립이 되는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현행 월 14만 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병장이 받는 실제 수령액은 월 130만 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수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2억 원의 기본 설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본 설계 입찰 공고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킬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10% 가까이 늘렸습니다. 관련 예산만 5조 2,549억 원으로 대북 감시 자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와 장사정포 요격 체계, 패트리엇 성능 개량 등 삼축 체계 고도화에 나선 겁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경항공모함 도입보다 북핵 대비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경항모 도입이 사실상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상과 함께 정치적인 이유도 좀 많이 좀 들어간 거죠. 해군이나 방사청에서 논리를 폈지만 결국 좀 비난한 것은 사실이었고. 정부는 이와 함께 K2 전차 3차 양산, 신형 호위함 사업 등에 6조 6,447억 원을 편성해 작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어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을 추인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식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올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한 후 이어진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김혜경 씨 직접 없습니까?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으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사적 심부름 등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배 씨가 김 씨의 비선 실세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를 140여 차례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혜경 씨와의 공모 가능성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배 씨 측은 대외 업무를 보는 별정직 공무원의 탄력적 역할을 강조하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려고 수행비서를 구속하려 하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다음 달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김혜경 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배 씨와 함께 김 씨에 대한 법리 검토도 서둘러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부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구호 발령과 수사기관의 수사 기소,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이 전체적으로 위법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구호 발령과 적용, 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구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7년 만에 판례를 뒤집자 피해자 단체는 환영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바로잡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자 60%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건물주가 임대한 공장 건물에서 유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2번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단 한 차례 현장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깨보니 수상한 철제 드럼통이 나옵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10년 5개월 동안 이곳에는 전자전기부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난 뒤 건물 주변에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바닥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건물주는 재작년 9월 공장주가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한 건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현장 조사도 없었습니다. 와서 꼭 조사를 해달라고 수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다른 공장도 그렇게 기름을 흘러버리는데 왜 사장님은 고소를 하고 그러느냐. 기름통과 함께 묻힐 뻔한 진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감정인 이회하에 조사한 결과 윤활유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지름 58cm, 높이 60cm의 드럼통 2개가 발견됐고 주변 오염 정도는 관련 법의 기준치를 최대 35배 이상 초과한 거로 드러난 겁니다. 공장 바닥에서 나온 드럼통 중 하나입니다. 이 드럼통을 만져보면 여전히 기름기가 묻어나오고 지름 6에서 7mm 정도의 구멍 50여 개가 뚫려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할 때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론 혐의 입증이 어려웠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지를 회복시키려면 건물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타이완군이 타이완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 여부가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10월 16일에 개막합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타이완군 진먼 방어사령부는 무인기 한 대가 어제 오후 진먼섬 주변 섬인 얼단 지구의 해상 통제구역 상공에 진입하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무인기는 중국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차이 잉원 총통이 어제 오후 적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공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군에 하달한 데 이어진 대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타이완군이 중국 무인기를 향해 이 같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진먼섬은 중국 샤먼시와 불과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타이완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어제 시진핑 당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의 7중 전에 즉 19기 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를 10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차 당 대회는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7중 전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번 20차 당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여부를 확정짓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10년을 집권한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총서기직에 유임돼 최소 5년 더 집권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또 20기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 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될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7명과 그들의 역할이 사실상 공개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지역에서 작전 중인 미군의 무인 수상정을 포획하려고 했지만 이를 저지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오함대는 현지 시각 지난 29일 페르시아만에서 혁명수비대 지원함이 세일드론 익스플로러 무인 수상정을 납포 목적으로 예인하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연함 초계함 썬더볼트5와 해상 작전 헬기가 출격하는 등에 대응해 혁명수비대 선박은 무인 수상정과 연결된 예인선을 분리하고 약 4시간 뒤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도가 넉 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2로 지난달에 95.3보다 크게 웃돌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97.4보다도 높았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큰 반면에 100 이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5 37센트, 5.5% 하락한 91달러 64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석유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5 78센트, 5.5% 떨어진 99달러 31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 점검을 이유로 내일부터 3일 동안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를 기회로 러시아가 아예 가스 공급을 끊을 거란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내일부터 3일 동안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을 다시 잠급니다. 표면상 이유는 가스관 점검이지만 유럽연합에 대한 보복의 하나입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총리는 독일 정부가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을 자초했다며 쓰라린 현실을 자책했습니다. Buchstäblich einen Preis. Das wurde in Talkshows und in politischen Reden quasi als rhetorische Formel den Sommer über vor sich hergetragen. Es ist aber keine rhetorische Formel. Es ist bittere Wirklichkeit. Es ist bittere Wirklichkeit.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점점 악화하면서 유럽연합이 다음 달 9일 가스요금 대응책 마련에 다시 나섭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개혁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급등한 전기요금을 내리기 위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연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etzt sehen wir mit diesen exorbitanten hohen Gaspreisen, dass wir entkoppeln müssen. 이런 가운데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11월 1일까지 가스 비축률을 95%로 확대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0월 1일까지 목표로 한 85% 비축률을 한 달가량 앞당겨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ie wir getroffen haben, sicher in diesem Winter besser zurechtkommen werden, als einige uns vor einiger Zeit vorhergesagt haben. Das ist das Ergebnis unserer kollektiven Anstrengung.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올해 7월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970억 달러, 130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의 수입 확대로 서방의 제재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로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현지 시각 30일 다음 달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에 통보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가스프롬은 30일 기준으로 7월분으로 공급한 가스에 대한 대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현지 시각 30일 저녁 향년 91세에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소련의 첫 대통령이자 전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전제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해 서방에서 냉전 해체 주역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네,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7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 행위이므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뒤집었고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도 했습니다.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에 따르면 긴급조치 피해자 중 193명은 이미 패소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판결이 있은 후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들은 물론이고요. 계엄 포고령에 따른 수사 재판 피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동아일보 일면 사진인데요. 이 아래 보니까 자꾸 좀 날렵해 보이는 비행체가 보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서 공개된 그레이 이글 ER의 모습입니다. 네. 하늘의 암살자라고도 불리고요. 킬러 드론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인 정찰 공격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레이 이글 ER 뒤쪽으로 보이는 건 최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인데요. 주로 이 둘이 짝을 이뤄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레이 이글 ER이 정찰과 감시를 하면서 전술 정보를 아파치 헬기에게 제공을 하면 아파치 헬기는 이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레이 이글 ER이 단독으로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 이글 ER은 기존의 그레이 이글보다 엔진과 최대 비행 시간이 개선이 됐는데요. 출력이 180마력으로 또 최대 비행 시간은 42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모두 12대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종 업그레이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교단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 먼저 보시면요. 네. 교사, 식판 맞아도 참는다. 교권 침해 3년 동안 6,128건, 그중 고발은 14건뿐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 침해 발생 건수를 보면요. 이 비대면 수업이 주로 치러진 2020년을 빼고 그 전후로 2,000건 이상씩 연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치마를 입은 교사를 불법 촬영해서 사진을 돌려보는 일도 있었고요. 학생이 던진 물건에 교사가 머리를 맞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원지휘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발된 건은 3년 동안 14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학교가 학부모와 마찰을 빚거나 소송전을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해를 입은 교사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꾸짖었더니 학부모가 찾아와서 아니 교사가 학생에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만 교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한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할 만한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선생님께도 인권과 교권이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참 웃지 못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연간 국어 수업 시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기존의 448시간에서 34시간 늘려서 482시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교육부는 국어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므로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국어 영역 안에 매체 부분도 신설됩니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매체들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시안에는 정보교육 강화, 또 탐구형 수업 지향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름 동안 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오는 12월 말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외국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말부터 먼저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합계 출산율 감소 내용을 다뤘는데요. 역시나 학생 수도 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학생 수도 점차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작년에 처음으로 60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도 7만여 명 더 줄어서 58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 수 감소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고등학생은 올해 2.9% 줄었지만 유치원생은 5.1%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188곳이 문을 닫게 됐는데 새로 생긴 90곳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서 100곳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급감했는데요. 40만 명대에서 27만 명대까지로 한 13만 명 정도 급감했습니다. 네. 이들이 커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갈 때에는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들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일수록 충원율이 낮게 나타나다 보니까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높은 물가의 배달비까지 겹치면서 방문 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방문 포장을 할 때도 이제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 배달 앱들 소비자가 포장 주문을 선택하게 되면 식당 업주에게는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9월 30일에 종료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포장 주문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후에 한 번도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아 왔는데 최근에는 배달 대신에 포장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네. 이 정책도 다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구체적인 것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내 한 배달 앱의 경우에는 12.5%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업체 측은 포장 주문 중개를 위해서도 서버 개발도 필요하고 유지도 필요하다면서 이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해외 유명 배달 앱들도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포장 주문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가 유료화하게 되면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인데요. 당장 포장 배달을 주문할 때 주던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이 중단될 수도 있겠고요. 음식 가격 역시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비가 이제 비싸서 방문 포장을 이용하는데 방문 포장도 돈을 더 받으면 이제는 정말 좀 요리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홀 이용할 때 홀 이용 비용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홀 이용 비용 혹시라도 내게 되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올라온 학교 커뮤니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목격담과 함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작 대학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학교 운동장에 학생 수십 명이 누워있고 몇몇 사람들은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워있던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자세를 바꿔가며 움직입니다. 한밤중에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신학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벌인 일로 추정됐습니다.
이곳 운동장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학교 커뮤니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밤늦게 운동장을 돌고 목소리가 작다며 혼이 나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대학, 그것도 신학과에서 왜 군기를 잡는 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 문화가 왜 남아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선배 혹은 그 윗사람들로부터 얼차려를 받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아직도 그런 걸 시켜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대학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차려가 옳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학과가 사관학교 형식으로 운영돼 엄격한 기강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학과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대처를 물은 기자의 질문에도 해당 학과가 조사한 뒤 학칙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에서 무료 공연을 예고했는데요.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이 공연 당일 요금을 크게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연 부산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인데 강제성이 없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룹 BTS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 기장군에서 무료 공연을 예고한 오는 10월 15일. 이날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평소 주말 요금과 비교해보니 6배가 넘습니다. 저희 기본요금이 1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날이 BTS 행사라서 다른 데 검색해보셔서 다 가격은 비쌀 겁니다. 엄청나게. 공연이 열리는 일광면 일대 일부 숙박업소의 요금도 3배 가까이 올랐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서면 일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지나치게 비싼 요금은 내리도록 계도하고 숙박 중개 업체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행사에 개별적인 이익 또는 상원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 공연장에는 관객 10만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 부산시는 인근 철도 증평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관객 수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BTS의 이번 공연이 세계박람회 유치 역량의 시험대가 될 거로 보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7도, 대전도 19.7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6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9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날씨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10년 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엔 결과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어냈고 국세청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6조 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고쳐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무리수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배경엔 이준석 전 대표의 내년 1월 복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재차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결론은 이번에도 새 비상대책위원회였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당헌을 고쳐서 어떻게든 비대위를 다시 띄우겠다는 건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순탄치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비대위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꼽힙니다. 내년 1월 8일에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끝나는 이 전 대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쪽에선 비대위가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꾸려지는 순간 기존 지도부는 해체되면서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원천 차단됩니다.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비대위를 거쳐 당원권 정지 기간인 올해 말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이 전 대표는 차기 당권 도전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이 전 대표가 굳이 법적 대응에 나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비대위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 당규를 손대는 것 자체가 특정 개인을 갖다가 내쫓기 위한 하나의 당연 당규라 보거든요. 아주 반민주적인 그런 행태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 수사 결과 이준석 전 대표가 혐의가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비대위 체제든 직무대행 체제든 이 전 대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비대위 찬반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또 차기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 셈법도 깔려 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로 당내 기반이 있어 조기 전당대회가 유리한 김기현 의원과 천천히 전당대회를 해도 불리하지 않은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갈리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비대위 규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꾸 비대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과 싸운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쉬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좀 다른 의견도 있고 저도 다른 의견이 있긴 하지만 다 뜻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가야지. 자기 의견 다르다고 계속 중구난방을 하면 그거는 조직이 아니죠. 당내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이 하는 결정을 기다려보면 우리가 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내후년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도체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초유의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 워크숍을 열고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9월 정기국회 준비에 착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 입법 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또 각 상임위별로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조정 여부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기본 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정부의 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보건서비스부는 현재 시각 30일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던 해리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성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부검을 진행 중이며 원숭이 두창이 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인이 원숭이 두창으로 확인되면 미국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가 현재 27%인 원전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 32.8%로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도 2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은 21.2%, LNG 비중은 20.9%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9차 계획과 비교해 원전 비중은 7.8%포인트, 신재생에너지는 0.7%포인트 높아진 반면 석탄은 8.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넉 달 만에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또다시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2로 지난달 95.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넉 달 만의 상승이자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를 늘리는 반면 100 이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 신뢰가 개선된 건 무엇보다 유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넘어갔던 기름값은 평균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시장도 여전히 탄탄해 지난달 기업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0만 건 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지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을 떨치기 힘듭니다.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가 65.6에서 75.1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0을 넘지 못해 경기 침체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연준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높은 금리가 적어도 내년에는 쭉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 이후 곤두박질 쳤던 뉴욕 증시는 사흘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포인트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기름값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에 주식시장 표정이 좀처럼 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로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에너지 무기화 강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1년 전보다 7.9% 뛰어올랐습니다. 난방료가 81.8% 치솟은 것을 비롯해서 가계 사용 에너지 가격이 51.6%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1차 석유 위기에 영향이 있었던 1973년과 74년 겨울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Bei allen Schwierigkeiten, die damit verbunden sind, es ist diese Ungewöhnlichkeit eine Konsequenz der Abhängigkeit, die Deutschland aufgebaut hat, bewusst aufgebaut hat und die auch hier in diesem Haus mit aufgebaut wurde von billigem russischem Gas.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에너지 보호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발전량의 약 90%를 수력이 차지하는 노르웨이는 생산 전력의 5분의 1을 수출하는 에너지 부국이지만 가뭄으로 발전량이 줄자 전력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강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7월분 가스대금 전액을 못 받았다며 다음 달 1일부터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프랑스의 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일 오전에 가스 공급 축소 통보 후 하루도 안 돼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유럽 각국은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비상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독일은 당초 올해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방침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원전 3기의 수명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와 벨기에 등 각국이 현재 사용 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자금과 정치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등 발트해와 인접한 8개국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2천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 20기가와트로 7배 늘리기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ruel war against Ukraine has affected us all in many ways. Russia is using energy supplies as a tool, as a weapon to put pressure on our societies. 에너지 위기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서방 국가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의 수입 확대로 올해만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970억 달러, 약 130조 원의 수익을 올려 제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대표단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무역대표는 양국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10년을 끌어온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 론스타가 2003년에 그 당시에 그 외환은행을 갖다가 매수한 다음에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서 뭐 국민은행, 홍콩 상하이은행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7년에 홍콩 상하이은행 HSBC와 그 매각 협상이 좌절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2년에 결국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매각 차익을 무려 4조 원 가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매각이 지연되고 또 실패함으로써 HSBC에 대한 매각이 실패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 10년에 걸쳐서 소송을 통해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론스타 쪽에서 그 요구한 배상 금액을 보면 좀 커요. 6조 원 정도거든요. 예. 이렇게 청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근거는 뭐 매각 손실금, 그러니까 정부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 HSBC에 매각하기로 했던 게 정부가 뭐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좌절이 돼서 손실을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1차 계약 금액에서 최종 계약 금액까지 뭐 약 한 8천억 정도 그 계약 금액이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매각 손실금으로 약 뭐 16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과세 손실금, 정부가 이제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 네. 그래서 과세 손실금으로 약 뭐 8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또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또 추가 세금으로 또 2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이제 우리 돈으로는 현재 이제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배상금이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외환은행을 2003년에 샀고, 예.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하나은행에 그 2010년에 계약을 해서 2012년에 지분을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4조 6천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에게 또 6조 원에 가까운 6조 원이 넘는 그런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게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당시 금융당국의 어떤 책임론도 좀 뒤따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국내의 제도 미비라든지 뭐 이런 거에다가 금융당국의 이제 대응도 그 당시에 뭐 애매모호해서 외국인 그 투기 자본 그 당시에 론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헤지 펀드였기 때문에 그 론스타에게 그 국내 그 당시에 국책은행이었죠. 외환은행이었으면 외환은행을 갖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적합하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각 당시부터. 그런데 무리하게 이제 헤지 펀드 은행을 원래는 이제 보유할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의 이제 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선진 이제 금융 기법을 갖다가 국내 은행에 이식을 하고 뭐 그래서 외국의 금융 기법을 배워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론스타는 헤지 펀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하게 론스타에 매각을 했고요. 론스타는 또 매각을 해서 매수를 한 이후에 뭐 선진 금융 기법을 뭐 전수를 하고 뭐 이런 것과 거리가 멀게 단기간에 또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윤만 취하고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먹튀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또 이런 먹튀라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고 뭐 과도한 매각 대금을 깎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개입을 했다가 소송에도 휘말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책에 인볼브 됐던 그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또 비난 여론,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 이런 것들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중간에 론스타가 외환카드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큰 차익 실현 나기 전까지 좀 정부가 대응할 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제 하나금융지주 그다음랑 매각 지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특히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 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승인할 수 없었다. 매각 지원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게 중요한 근거로 결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우리 정부에 그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판결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완전하게 패소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6조 원에 달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배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외국 투자자들하고 얽혀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뭐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좀 물어줘야 된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도 좀 재정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민 혈세로 지금 6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뭐 1인당 10만 원 이상씩 국민 1인당 10만 원 이상씩 내 세금으로 물어줘야 될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런 외국 기업에 더군다나 이건 국책은행을 또 매각 차익도 4조 원 이상 벌어들였는데 추가로 또 세금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당국자들 뭐 책임을 비난 여론뿐만 아니라 뭐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 그다음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 다급했던 정책 당국자들을 갖다가 뭔가 론스타가 이용했던 측면이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사실 그때도 론스타가 저희가 뭐 투기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따지고 보면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산분리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그 당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 자본에다가 뭐 매각을 해서 뭔가 빠르게 외환위기를 극복한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뭔가 다급하게 매각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론스타로 결국은 매각 대상자를 결정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실 은행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그 금산분리의 어떤 규제를 좀 벗어난 거네요.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 정도 좀 배상을 할지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으나 지금 6조 3천억 원에서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고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부분이 일단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장, 론스타의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갖다가 조기에 승인해 줄 수 없었다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 이제 론스타 측에 유리한 부분은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걸어서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판결문에서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매각 대금을 갖다가 뭐 한 8천억 가까이 깎지 않았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매각을 승인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그 하나금융지주로의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론스타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6조 원보다는 그래도 깎인 금액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배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일부만 배상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분노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론스타 사건은 오늘 나올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639조 원 규모였습니다. 정부 씀씀이가 전년보다 줄었던 게 한 13년 정도 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그 정부에서 역시 뭐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뭐 예산 재정 지출 증가율이 특히 5.2%로 증가율을 낮췄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증가율 대비 약 3.5% 포인트로 하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재정 지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3.5% 포인트 하락시킨 것은 우리가 이제 과도한 정부 부채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는데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정부 주도의 확장 재정에서 이제 건전 재정으로 기조 전환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최근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도 줄여야만 우리가 한국은행의 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발을 맞춰서 인플레이션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씀씀이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예, 주로 줄인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뭐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그러한 지원을 대부분 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 화폐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 재정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역 화폐 같은 예산은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된 예산도 수소차 보급 관련 예산 같은 그린 뉴딜 예산도 일부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장차관급 10% 임금 반납 뭐 이런 식으로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정부의 뭐 공약 이행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재정 축소에 나선 게 국가 채무 때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가 채무는 지금 뭐 비기축 통화국의 OECD 회원국 중에 비기축 통화국, IMF 기준으로 선진국 중에서 비기축 통화국 10개국의 한 평균치 수준이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정말 최고 수준일 정도로 빠른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 그분들의 건강 관련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 미래 세대에 대해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정부 부채를 줄여야 될 압박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인 것인데요. 근데 저는 보기에는 이 정부 지출을 줄이는 수준이
그래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 증가율이 전 정부에 비해서는 3.5% 포인트로 뭐 거의 크게 보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맞는데요. 그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4%였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에 비해서 줄이긴 줄였으나 여전히 또 뭐 현 정부도 공약 이행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과거 다른 보수 정권에 비해서 만큼 많이 줄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쓸 만큼은 쓰겠다 임기 중에 뭐 이런 취지로 보이고 2026년 임기 말인 2026년에 GDP의 뭐 50% 중반대 수준의 정부 부채 비율, GDP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IMF의 그래서 정의한 선진국 중에 비기축 통화국인 10개국에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5%입니다. 약. 네. 그 기준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빠른 고령화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좀 약간 더 줄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 주요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예.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발언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이제 잡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 건수인데요. 구인 건수가 대부분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구인 건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많은 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제 구인 건수가 큰 변화는 없었지만 소폭 증가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7월 달 네.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이제 노동 시장에서 침체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은 페드 미 연준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우려로 받아들이고 네. 또 간밤에 뉴욕 연준 총재께서 또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3대 뉴욕 증시 지수가 다시 또 하락하는 3일 연속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요 4% 중반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건 또 2013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이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금통위에서 또 베이비 스텝으로 25bp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고요. 문제는 또 이러한 금리 인상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 최근에 그 잭슨 홀 미팅에서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 특히 뭐 포워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로 지난번 금통위에서 당분간 베이비 스텝을 네.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하시겠다. 그다음에 잭슨 홀 미팅 이후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뭐 지속되는 한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포워드 가이던스 시장에다가 계속 이제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것은 물가 상승 추이가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25bp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 25bp로 두 번의 금통위에서 올리면 연말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는 3%가 될 것이고요. 내년 초에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니까 네. 당분간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는 한국은행도 25bp를 현재는 계속 올릴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준 것입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따라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 신청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대출한 분들이죠. 예. 처음으로 시중은행들의 어떤 그
수용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이제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전체 은행 평균이 약 25%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네. 저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저는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그때는 저는 거절되셨습니까? 저는 거절됐습니다. 네. 예, 놀랐고요. 놀랐는데요. 일단은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뭐 신한은행이 가장 낮아서 그거에 대해서 뭐 신한은행 측에서는 우리는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을 받다 보니까 요구 신청 건수가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신청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수용된 건수는 수용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낮지만 수용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자 감액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높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런 내용은 일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수용률만 보실 것이 아니라 수용 건수 그다음에 이자 감액 금액 이런 다양한 지표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은행 입장에선 대신에 좀 줄 세우기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근데 소비자들도 뭐 건수나 이자 감면액도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뭐 줄 세우기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는 뭐 어떤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의 뭐 정보를 다 공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 보고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냐 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를 하니까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에서 정보가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우려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률만 가지고서는 중복 신청 건수 때문에 왜곡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건수하고 네. 이자 감액 금액을 보시게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 분들이. 그렇다 보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용 건수와 이자 감액 금액만 크면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자기네 은행에 와서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은행에서 그거를 매니퓰레이션 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매니퓰레이션 하냐면 정말 신용 점수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의 금리를 많이 깎아드려야 되는데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용 건수를 늘리려면 그냥 조금이라도 이 신용 점수 올라가신 여러분들을 대부분 금리 인하 시켜드리는 거죠. 조금씩 소폭을. 그러다 보면 그냥 수용 건수도 많아지고 이자 감액 금액도 많아지니까 그런 은행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정말 신용 점수가 많이 올라가신 분, 연봉이 많이 올라갔거나 승진이 되신 분, 그런 분들은 많은 이자 감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은행의 전략 때문에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네. 살펴볼 필요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자산을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에 악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서 무역대금으로 속인 뒤 불법 송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들이닥친 관세청 직원들. 불법 송금 증거를 들이대며 대표를 추궁합니다. 어쨌든 뭐 모르는 건 선생님 잘못이고 원래 몰랐다고 뭐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 알죠? 해외 가상자산을 사고 싶어하는 70여 명을 모집한 알선책이 불법 송금을 의뢰하자 업체 대표는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인 척 속여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불법 송금으로 산 해외 가상자산은 의뢰자들에게 전달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3,800억 원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놓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판 뒤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방식인데 그 규모가 3,188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이들을 포함해 16명을 검거하고 모두 2조 7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화장품 수입 등 무역 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그 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에서 팔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식으로 1조 3,04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벌였습니다. 이들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지 않았을까. 세관당국은 무역 대금을 가장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기업의 수출입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관세청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받은 20여 개 업체의 외환 거래와 관련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외국화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15살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2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폭행 당시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이튿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비가 그쳤고요.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영남에 최고 60mm, 강원 남부와 전남, 충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방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영남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6도, 광주는 21.9도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27도, 대전 26도, 대구는 25도로 예년 기온은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권혜인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